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조는 캐글 대회 중에서 빈빅 데이터 체스트 엑스레이 어브노멀리티 디텍션에 참가했습니다. 조원은 권영주, 김기영, 손원영, 오상수, 이준호입니다. 인덱스입니다. 대회 소개 및 일정부터 참고 문헌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소개 및 일정입니다. 저희가 참가한 대회 요약본입니다. 다들 보자마자 내용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주최 목적은 전문의도 진단하기 어려운 흉부 엑스레이 질병 예측을 보조할 질병 판단 모델을 딥러닝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회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고 저희가 실제로 참여한 기간은 2월 8일부터 약 3주간이었습니다. 대회 참여 인원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총 743팀이었습니다. 대회 참여의 목적은 의료 영상 이미지 데이터 처리 및 딥러닝 모델 및 알고리즘 실습이었습니다. 데이터 요약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대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이고 총 18,000개, 그 중에 훈련 데이터가 15,000개, 테스트 데이터가 3,000개였습니다. 총 용량은 191.82기가이고 데이터 종류는 디컴 파일과 CSV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의 종류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컴 파일은 의료용 디지털 영상 파일의 통합관리 표준의 총칭으로 파일 내에는 이미지 정보와 환자의 성병, 나이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에는 환자의 번호, 질병의 종류, 질병의 위치 등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회의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은 정상이라고 예측한 값 중에 실제로 정상인 값의 비율을 나타내고, 리콜은 실제 정상인 값 중에 실제로 정상인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IOU는 예측 박스와 실제 위치 박스의 면적의 합중에 겹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PR 커브는 그 평가 지표 중에 MAP, 그래서 mean average precision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그 AP는 PR 커브에서 이 밑에 빨간색에 보이는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회 평가 기준은 IOU는 0.4 이상일 때 MAP 값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은 일정입니다. 저희는 일정을 크게 1주차와 2주차로 나눠서 1주차에는 조사 파트 팀, 그리고 나머지 팀은 디컴파일 변환과 몽고DB 파일 업로드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였고, 2주, 3주차부터는 각 파트별로 욜로 모델, DETR 모델, 컴믹스 모델, 인피셜 뎃 모델을 각각 나누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처리 및 EDA입니다. EDA는 탐색적 자료 분석입니다. 디컴 파일이 처음 제정된 이유는 CT나 엑스레이, MR 등 각종 장비에서 촬영한 영상의 표준화가 필요하여 1985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디컴은 의료용 디지털 영상의 저장, 출력 및 전송에 사용되는 표준 형식으로 파일에는 환자의 신상 정보와 수행 검사 정보, 영상 자체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디컴에는
방금 말씀드린 듯 여러 가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이미지 픽셀 데이터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송은 원래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되나 저희는 그거를 대체해서 몽고DB를 활용해서 데이터 전송 및 보관의 기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디컴 파일은 이미지가 대략 10메가에서 16메가 정도로 용량이 커서 그리드 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몽고DB에 업로드, 다운로드 해보았고 실제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PNG나 JP로 변환된 이미지가 필요하여 그 이미지도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해보았습니다. 최적의 포맷을 찾기 위해 디컴, PNG, JP 파일을 각각 업로드, 다운로드 해보았습니다. 실습 결과 PNG 포맷 파일이 압축 시 손실도 없고 용량 및 업로드 다운 속도가 중간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최적의 모델로 선정하여서 학습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CSV 파일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 중 정상 데이터가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실제로 모델을 학습할 때는 정상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데이터 분포가 증상별로 불규칙적인 걸 확인해서 학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심비대, 대동맥 확장 등 총 14개의 질병이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수로 존재하고 있는 심비대와 대동맥 확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시는 그림이 심비대인데 A, B가 심장의 음영 크기이고 C가 흉곽 음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A, B 합이 C의 반 이상이 되면 심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이는 그림은 동맥 확장입니다. 지금 화살표 있는 곳이 대동맥이 확장돼서 그전에는 원래는 이 시작점 전에 있어야 되나 확장이 돼서 저 화살표가 있는 데까지 확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병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침투 하위 개념으로 침투, 폐불투명도, 간경화, 간질성 폐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 늑막 비후, 흉막 삼출, 무기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별 특징 구별이 쉬운 질병인 종양, 석회화, 섬유화, 기흉이 있고 기타 병명으로는 여기서 보이는 증상이 아니더라도 몸에 철심을 받거나 그런 것도 다 판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겹치는 증상이 다수 발견되어 전체 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질병 예측을 보조하는 질병 판단 모델이기 때문에 겹치는 증상들을 다 예측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알고리즘 소개입니다. 먼저 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욜로는 논문 타이틀에서도 자기의 특징을 잘 녹아냈는데요. 이미지 전체를 단 한 번만 보고요. 또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사용을 하고 실시간 개체 탐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단점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빠르고 가볍다라고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욜로를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에 있던 RCCN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RCCN은 높은 정확도를 가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서 아주 좋은 CNN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지를 받았을 때 선택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대 2000개의 서브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 이미지를 각각 CNN에 넣어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이 특징들을 다시 SVM을 통해서 이미지별 클래스를 추출합니다. 네. 모델의 구조를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욜로는 RCCNN과 달리 CNN의 이미지를 단 한 개만 통과하고요. 또 각 개체의 바운딩 박스와 분류 확률을 출력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NMS를 이용해서 최종 위치를 결정합니다. 네, 욜로는 두 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이 중 첫 번째가 바운딩 박스와 그 박스 안에 물체가 존재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물체가 바운딩 박스 안에 존재할 확률 곱하기 아까 설명하였던 RU를 곱하고요. 두 번째 작업은 각 그리드 셀별로 클래스 분류 확률을 예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그 그리드 셀 안에 객체가 포함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객체가 없고 배경이라면 0으로 판단합니다. 네, 최종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예측한 바운딩 박스와 두 확률을 곱하여 만들어진 클래스 확률을 출력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네, 욜로 네트워크는 크게 보면 프리 트레이닝 네트워크와 트레이닝 네트워크 그리고 레이어를 좀 줄여주는 리듀션 레이어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실제 트레인을 하는 것은 트레이닝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 욜로는 로스 펑션을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첫 번째는 이미지 분류 문제를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리그레션 문제로 판단하여 실제 활용했을 때는 SSD를 활용하였고요. 두 번째로 로컬리제이션 에러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의 페널티를 다르게 평가하였습니다. 실제 바운딩 박스를 만들었을 때 바운딩 박스 안에 객체가 없으면은 판단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에러에 좀 더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였고요. 세 번째는 많은 바운딩 박스 중 IOU 수치가 가장 높게 생성된 바운딩 박스만 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성능 면에서는 그 당시에 욜로 버전 1의 경우 실시간 객체 탐지에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지 객체 탐지에서도 그때 유행했던 페스타 RCNN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욜로 9000으로 욜로 버전 2를 제작을 하였는데 이때는 9000개의 이미지를 탐지하여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고요. 욜로 V3에서는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레스넷의 레지디얼 블럭 기법을 사용해서 106개의 신경망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욜로 버전 4가 나왔는데 욜로 버전 4는 욜로 버전 3에서 백본으로 CSV넷 기반의 다크넷을 사용하였고 넥스로는 SPP-PNN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 추가적인 기법으로 VOF와 VOS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도 1월쯤에 나왔던 욜로 V5는 실제로 논문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욜로 V4에서 리클리 옐로 함수를 실루로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인 패치입니다. 네, 욜로 V5는 최근에 또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에피션트 탭보다 훨씬 빠른 트레이닝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고 가장 무거운 모델인 욜로 V5X의 경우에는 에피션트 탭과 성능이 비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욜로 V5에서는 각각의 모델이 크기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작은 모델인 스몰의 경우에는 FPS가 높고 그 대신 파라미터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파라미터 개수와 스피드, FPS 차이가 크므로 분석 목적에 따라 올바른 모델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믹스 모델입니다.
컴미스 모델은 분류한 샘플 이미지를 기반으로 임의의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는 기존 모델로서 다른 클래스를 합성하는 믹스업과 일정 부분을 덜어내는 컷아웃 방식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다른 클래스의 사진을 넣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MN 디텍션이라는 것도 했는데요. MN 디텍션은 오브젝트 디텍션 및 인스턴트 시그미테이션을 다루는 모델들을 아예 하나의 툴박스로 표현한 플랫폼으로, 장점은 많은 모델들이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작하기에도 편하고 커스텀하기에도 간편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딕텍트론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 대비해서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딕텍터 RX 레스넷은 레스넷과 더불어 이미지 특징 추출에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모델로서 기존의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매우 큰 이미지에는 예측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큰 이미지에도 피처값 보장에 유리한 모델로서 특징은 피라미드와 재기 형태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며 포워드 단계에서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컨버셔널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이 에피션트 넷입니다. 에피션트 넷은 오토 머신러닝과 모델 스케일링을 통해서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모델로서 장점은 이미지 분류 성능이 탁월하고요. 기존에 썼던 위스, 데스, 레졸루션 스케일링 구조를 아예 모두를 활용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제안을 했고요. 그 세 가지 기법마다 나머지를 고정해 두고 하나의 벡터만 키워나가는 방법인데, 하나만 키워나가도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다 썼던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썼을 때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좀 더 시각화를 위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맷을 통해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좀 더 정교하게 이미지를 디텍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능 면에서는 타 모델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에피션트 넷을 냈던 팀에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냈던 것이 에피션트 넷인데요. 실제로 냈을 때 코코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MAP를 달성하였고 연산 효율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설명하였던 컴파운드 스케일링과 BiFPN을 접목하여 구조를 제안하였고요. 이때 BiFPN은 무엇이냐면 같은 스케일에서 엣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기존에 있던 FPN에도 좀 더 추가를 하여 같은 스케일의 특징을 좀 더 잡아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백본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에피션트 넷을 썼고 픽처 네트워크는 BiFPN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우수했고 성능 MAP는 44.4로 꽤 높은 수준이고 파라미터 수가 갑자기 확 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되는 이론으로 웨이티드 픽처 퓨전이 있는데요. 인풋 픽처에 가중치를 두고 학습을 통해 가중치를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 패스트 노멀라이즈 퓨전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 패스트 퓨전을 사용하면은 소프트맥스 퓨전보다는 성능이 아주 약간 떨어지지만 속도 면에서 3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네, 모델의 구조입니다. 모델의 구조에서는 백본을 아까 얘기했듯이 에피션트넷을 사용하고 실제 모델에서는 BiFPN을 사용해서 탑다운과 바텀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네, DTR이라고 하는 모델은 2020년대에 나왔던 모델로서 앵커와 MS 단계를 생략한 아주 간단한 모델이고요. 어텐션을 통해 전체 이미지의 문맥 정보를 이해한 다음에 각 인스턴스의 상호작용 파악에 용이하여 거리가 먼 픽셀 간의 연관성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코더에는 이미지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그 픽셀 위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한 줄의 긴 코드로 만든 다음에 그 코드를 디코더를 넣은 뒤 처음에 설정하는 오브젝트 쿼리와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고유한 인스턴스를 구별합니다. 이 서로 다른 인스턴스 구별은 기존에는 시멘틱 시그미테이션으로 그 객체의 종류만을 구별했는데 이제는 인스턴스 시그미테이션처럼 하나의 물체를 오히려 고유한 객체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이미지를 절제해서 나온 트랜스포머에 넣는 어텐션 자료와 그 다음에 결과값들입니다. 네, DTR에서 로스 펑션은 이분 매칭 손실 함수를 이용하였고요. 이 이분 매칭 손실 함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예측값과 실제 결과값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가장 근접한, 가장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로스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DTR은 트랜스포머와 이 로스 펑션을 합친 거고요. 쿼리의 개수를 먼저 정해서 출력 개수를 고정시키고 이분 위치를 통해 중복되지 않는 객체를 탐지하되 앵커와 MNS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네, 이 많은 모델을 다 탐색을 했지만 대표 모델을 욜로로 선정하였고요. 그 선정 이유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트레이닝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도 트레이닝하고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파라미터를 변경도 가능했고 이전 프로젝트에서 욜로 V3를 활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는데 쉽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모형 평가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EDA에서 봤듯이 불균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훈련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작은 클래스의 수만큼 모든 클래스를 랜덤 샘플링하는 언더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때 주로 쓰는 K-폴드 방식 중에 계층적 K-폴드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클래스별로 클래스별로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기존의 그 비율과 동일한 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테스트한 이미지고요. 지금까지 썼던 욜로 버전들을 파라미터 튜닝과 그 다음에 스코어입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썼던 파라미터들은 일단 모델에 들어가는 이미지 크기와 그 다음에 훈련 횟수 그리고 실제 디텍트 했을 때 컨피던스 레벨을 계속 변경을 해주었고요. 실제 200번을 돌린 욜로5 나지 버전을 제외하고는 각 모델의 훈련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디텍션 시간은 4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네, 욜로만을 사용했을 때 탑스코어가 0.137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변화를 좀 더 주는 것이 좀 더 판단이 괜찮다고 생각을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욜로를 트레이닝 할 때는 정상 데이터를 안 넣기 때문에 처음에 정상인지 아닌지를 걸러주는 모델을 하나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에피션트 넷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모델로 했던 거를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미지를 에피션트 넷으로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요. 정상으로 판단이 되면 이제 정상으로 처리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거는 이제 욜로 모델을 통해서 다시 정상인지 아니면 증상을 예측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네, 저 구조 아까 설명드린 구조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MAP가 0.187로 743팀 중에 434등을 했고요. 지금 현 탑 스코어는 0.318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달간의 제출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탑 스코어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한계 및 시사점입니다. 한계에서는 저희가 활용한 환경이 캐글 노트북과 구글 코랩 프로인데요. 캐글 노트북에서는 대외 데이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델을 훈련할 때 GPU 사용이 제한되었고요. 구글 콜앱 프로에서는 사용하면 많은 시간 GPU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활용할 때마다 데이터들을 매번 업로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두 환경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코딩을 변경해야 돼서 그 변경하는데도 시간이 소모되었고요. 공통적으로 모델의 특징과 관련해 의존성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모델의 경우에는 두 환경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비교적 작은 모델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디콤에서는 사실 이미지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별, 나이, 또 추가적인 환자 데이터가 있지만 개인정보 보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서는 성별, 나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따라서 환자 정보를 좀 관계성으로 이끌어 보려 했지만 불가합니다. 네,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데는 성공을 하였지만 그 용량이 약 20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환경에서 쓰는데 업로드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연구 방향입니다. 기존에 썼던 3가지 모델을 아직 연구하고 있고요. 이것들로 또 제출을 하려고 하고요. 이미지를 변환해서 한번 넣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10가지 정도 이미지 변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이미지를 생성해서 모델에 넣진 않았어서 생성한 다음에 각각 모델을 적용시키는 것도 연구 방향입니다. 네, 참고 문헌으로 개발 환경에는 대표적으로 파이썬을 썼고 그 파이썬 기반으로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 캐글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기터브와 트렐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참고했던 논문들은 디콤을 관한 논문 하나와 그다음에 각각의 모델에 대한 논문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이상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